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저희가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 뜨거운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3, 4부에서는 더 뜨겁고 핫한 뉴스가 준비되어 있죠. 어제 북한에서 전해진 대단히 중대한 실험,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 이게 과연 도대체 뭔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하고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고요. 본격적인 분당 수순을 밟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향후 모습이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나오십니다. 그 전에 오늘 꼭 놓쳐서 안 될 경제 소식, 경제 박뉴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듯 모를 듯, 알듯 모를 듯, 뭔가가 간질간질할 때 경제 박뉴스 들어보시면 좀 속이 시원해지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런 소리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 원칙에 따라 정부는 내년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에 대한 이 거래 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이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로 했는데요. 우선 이 지난달 말 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전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실효성이 물론 있겠지만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정책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라 이런 가상화폐는 사실 옛날에 박상기 법무장관 있을 때 거의 도박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득세를 낸다? 이거는 오히려 뭐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권장하는 분위기가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2년 전에 이제 가상화폐 광풍이 불던 당시에도 네. 정부는 과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다가 그런 이유로 접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이제 그동안 이제 가상화폐를 화폐도 아니다, 투자자산도 아니다, 그렇죠. 라고 이제 부인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정의가 절실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뭐냐? 지금 이제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이제 이 특근법, 이른바 이제 특정 이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걸 특근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특근법 개정안에서 공식 명칭을 가상 자산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 이제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이 이제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가상화폐를 이제 이 가상자산으로 과세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생겼다는 건데요. 다만 이제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을 과연 양도소득세로 이제 볼지 아니면 기타 소득세로 분류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가상화폐를 투기로 폄훼하던 정부가 좀 소득세 부과 방침으로 이제 180도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불만은 그만큼 고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불만이겠지만 올해 장기적으로는 화폐로 인정되기가 쉽기 때문에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하네요. 그리고 또 타다금지법 때문에 이재용 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각계각층에서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간 이제 이견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타다금지법은 이 11인승부터 15인승 승합차에 한해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거죠. 대신에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차량의 대여 반납 장소를 공항과 항만으로 한정한 게 특징입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타다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용 소카 대표는 이 같은 법 개정은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 맞느냐라면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영국의 붉은 깃발법은 이제 1800년대입니다. 영국이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최고 시속을 시속 3km로 제한한 법인데요. 이 지난해였습니다. 지난해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을 강조하면서 이 붉은 깃발법을 인용해서 알려졌는데 어쨌든 선거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정부와 국회의 중재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뭐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다라는 건 맞다 하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의 어떤 타협과 중재가 부재한 데에 대해서는 비난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국내 대다수 기업들이 현재 경기 상황을 장기 불황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긴축 경영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의 대다수가 이제 현재 경기 상황을 장기형 불황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특히 절반가량은 내년에 긴축 경영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이것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0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 보고서에 따른 것인데 현재 경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 기업의 65%가 장기형 불황이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일정 기간 경기 저점을 유지한 뒤 회복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19%에 불과했고요. 경기 회복기 통과한 뒤에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응답은 2.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주된 경영 계획이 기조로는 가장 많은 게 47%가 긴축 경영이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내년에 이 경영 환경의 주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동정책에 대한 부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33%에 달했는데 어쨌든 이들 기업들이 예상한 내년 경제 성장률은 평균 1.9%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1%대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북한이 지난 7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실험을 진행했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대체 그 시험이 무엇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발사장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뭔가 좀 조용하다 싶으면 하나씩 꼭꼭 터뜨려주는 북한의 속내 무엇인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 연결해서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센터장님을 별로 안 만나고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네 북한이 뭔가 터뜨리지 않습니까? 예. 자, 우선 질문 한번 할게요. 북한이 지난 7일 오후에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실험을 했다. 이거요 무슨 말입니까? 예, 어제 국방과학원 명의의 성명이 나왔는데요. 네. 우리가 동창리로 잘 알려진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고 그것을 네.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시험 결과는 머지않아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언가 군사적인 활동이 아니냐 추정을 네. 하면서 우려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특히 중대한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무언가 북한이 다음 단계의 행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중대한 거에 포함되는 것은 고체 연료라든가 네. 이렇게 해서 그 북한의 미사일 성능을 또 한 번 개량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신형 고체 연료 엔진 이런 걸 쓰게 되면은 예전보다 훨씬 좋은 점이 있나 보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액체 연료는 미사일을 싣고 가서 발사하기 직전에 액체를 주입을 합니다. 네. 거기에서 한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그런데 고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발사할 수 있으니까 조기 경보 시간이 단축되면서 이쪽 미사일 방어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 경보 시스템이 나오고 실제 액체보다 고체가 좀 더 밝혀지기 어려우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보자면은
좀 더 안 좋은 게 되겠군요. 그렇죠. 더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 시험의 성공적인 결과가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북한은 핵과 관련해서 이 전략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탄두를 실어날릴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걸 시사하는 거고요. 액체에서 고체로 이렇게 변화를 시킨다거나 하면은 그러한 미사일의 위력이 배가 되니까 그렇죠. 전략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위협이 니네들 자꾸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도 그냥 세게 나가겠다 뭐 이런 뜻이 되나 봐요? 예,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바로 반응을 했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영리하기 때문에 적대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도 또 네. 적대적 행동을 하면 잃을 게 너무 많다 이렇게 경고를 또 했습니다. 지금 뭐 북미 간에 상당히 긴장이 점점 올라가는 추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가 결과적으로는 북미 간의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렵죠.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네. 북한이 자극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참아가면서 가능하면 대화의 장을 열어가려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북미 관계가 악화되고 그러다가 또 북한이 만약에 12월이 지나서 도발로 이어진다면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북한은.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왔던 대화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도 상당히 그 부분은 걱정하고 있을 건데요. 뭐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남목에서 대화로서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원칙에서는 변함이 없어야 되지만 또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억제력의 강화라든가 한미 공조라든가 해나가면서 이 문제가 이제 뭐 우리 정부가 기대한 것처럼 1, 2년 안에 풀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풀어나간다는 기조 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씩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자꾸 이렇게 행동에 나서는 것은 뭐 우리는 그래도 좀 신용이라도 하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해준다. 니네들 왜 이러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은 미국이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요. 미국이 근데 뭘 내놨어요? 뭐 더 내놓으라고 그렇다면 뭐 내놓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연합군사훈련 뭐 연기하고 이런 부분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외교적 고립에 처해 있는 북한을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주면서 북한이 북중 관계나 북러 관계 개선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탈피할 수 있었다 네. 하는 것도 나름 자기들이 부여한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인식차가 있는데요. 네. 아무튼 북한은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서 가능하면 유리한 협상을 하려는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 양보했다가는 비핵화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시험이 진행되었던 서해 위성 발사장 여기는 뭐 어떤 곳입니까? 예, 뭐 사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발사 실험을 했던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은 그것을 인공위성 발사장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은하 3호나 이렇게 인공위성을 거기서 쏘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동창리 발사장은 크게 두 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런 인공위성 발사체를 쏘아 올리기 위한 발사대가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 발사체의 엔진을 성능 테스트하기 위한 엔진 시험장이 있어요. 네. 아마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엔진 시험장에서 엔진 성능, 액체 연료를 고체 연료로 바꾸는 성능 테스트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 장소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발사대가 있고 시험장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엔진 시험을 한 그런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발사대, 인공위성 발사대는 30m 높이로 이렇게 있는데요. 네. 거기다 인공위성 발사체를 세워놓고 하면은 위성으로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진 않고요. 네. 북한 스스로도 뭐 전략적 지위가 향상됐다, 시험을 했다 하는 거 보니까 엔진 시험장에서 새로운 엔진을 시험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과거 액체 엔진은 어느 정도 북한이 성능을 입증했어요. 네. 백두 계열 엔진이라고 해서 이미 2016년에 그렇기 때문에 고체 엔진의 성능을 개량한 것이 아닐까 추정하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뭐 이런 거는 지난해 9월에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영구 폐쇄한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왜 아직도 폐쇄가 안 되고 시험장으로 사용이 됩니까, 그러면?
뭐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었다, 아마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는 건데요. 사실 9.19 평양 공동 성명의 내용을 보면은 영변 핵실험장인가 하고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은 네. 북한이 비핵화 선행 조치로서 폐쇄를 약속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쉬움이 큰데 북한은 또 북한 나름대로 어떻게든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네.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북한의 이중성을 또 알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 미사일이나 핵 이게 사실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유일한 무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중적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군요. 예, 뭐 그들은 그렇게 한 거고 우리는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건데 네. 약간 우리는 북한을 신뢰한 측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북한이 뭐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지금 정확하게 우리라기보다 미국이나 이런 쪽에다 요구하고 있는 게 정확히 뭡니까? 그러니까 제재를 완화하라는 거죠. 10월 5일 날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네. 기타 시설을 갖다가 신고하면 미국은 제재를 3년 동안 유예해준다, 이런 식의 논의가 오갔던 것 같아요. 네. 북한은 3년 유예가 되면 3년이 지나면 제재가 복원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싫은 거죠. 그러면은 북한은 제재가 복원되면은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기대 수준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재가 복원되는 건 북한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제재를 없애버려라 요구를 하는 건데 네. 만약에 제재를 해제해버리면은 새로운 제재를 만들긴 어렵거든요. 북한이 그렇죠. 핵실험이나 ICBM 실험을 안 하면.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성의 없이 하면은 네. 미국이 이제 끌려가는 협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서로 이 제재를 완전히 해제할 것이냐 또는 복원할 수 있게 해제할 것이냐, 이 부분에 근본적인 인식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한 게 그 지난 7일에 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30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뭐 얘기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뭐 어떤 그 대응 방안 같은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아마 원칙적인 대응 방향을 말씀 나누셨을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 그렇지만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비핵화를 견인해 나가는 노력도 함께 하자. 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번 시험 이후에 북한이 취할 움직임? 또 미국은 어떻게? 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뭐 결국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김명길 그 대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크리스마스 전에 네.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개최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국방과학원의 성명을 보면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를 받아서 당 중앙위원회에서 뭐 크리스마스 직전에 특별한 성명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든 뭐 인공위성 발사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전략 무기의 개발로 나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아무튼 북한은 연말 시한을 앞두고 자신들의 군사적 역량을 과시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아직까지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그에 대한 보복을 받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연말과 연초 상황이 별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크리스마스 선물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3부에서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인터뷰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세력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일명 변혁이 어제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죠. 새로운 보수야당으로 수도권과 청년층을 끌어당기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변혁의 움직임 과연 야권 재편에 어떤 영향을 갖게 될지 궁금합니다. 바른미래당의 분당 사태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계시는 또 가장 객관적으로 보고 계시는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혁 요즘
바쁘시겠어요? 복잡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네. 변혁은 그 신당의 정체성과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도권에 잡고 청년이 주도하고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을 뭐 지향한다 이런 건데요. 사실 이 얘기는 예전에 뭐 바른미래당이나 국민의당 뭐 혹은 바른당 할 때 다 나온 얘기 아닐까. 그래서 새로운 보수 야당으로서 이런 가치 추구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뭐 1030, 뭐 중도층 이것은 뭐 선거 때마다 어느 당에서는 그렇죠. 다 내세우는 거고요.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유승민 신당이라고 그냥 편리하게 말하죠. 유승민 대표가 이끄는 정당은 좀 철학적으로 반듯하고 차별화된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뭐 그거는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 선거가 뭐 그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네. 선거를 그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그런 지향성은 다 누구나 갖고 있으나 문제는 얼마나 실천을 잘하느냐의 문제이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취지인가 봐요. 뭐 실천이라기보다 선거는 구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요? 선거는 구도가 중요하다. 선거는 뭐 제일 처음이 구도죠. 네. 그럼 구도를 지금 잡기 위해서는 별로 유리하지가 못하죠. 유리하지 못하다. 네. 아주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요. 그 보수 야권이 변혁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 사실은 내년 총선 150석 이상을 뭐 목표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도 한데 이게 가능합니까? 뭐 창당할 때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6년 총선 때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도 뭐 100석 이상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했죠. 네네. 네, 그리고 뭐 제 기억에 3월 말인가 제가 뭐 인터뷰할 때 뭐 40석 근접하게 할 거다 했더니 어떤 기자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너무 많이 본다고. 근데 사실 뭐 제 말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선거하다 보면 그런 감이 와요. 네. 그러니까 150석은 좀 무리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건 또 두고 봐야죠. 근데 현재 이렇게 구도로 볼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솔직히. 네. 구도는 좋지 않다. 너무 솔직하게 정말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2016년 국민의당보다 더 어렵다고 봐야죠. 현재 구도. 그렇죠.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구도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하태경 의원 얘기 잠깐 해보면 하태경 의원 말에 따르면 안철수 전 대표도 12월 중에는 입장을 정리할 거다. 우리 열어놓고 있다. 합류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그거는 뭐 안철수 대표를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고 이른바 안철수 계라는 그 비례의원들 한 7, 8명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사람들한테 빨리 들어와라 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다는 그 비례의원들도 좀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이 있어야지 뭐 안 대표가 확실한 입장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 행동을 유보하겠다. 나는 그것도 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김삼합 의원 지금 현재 비례대표 하시는 안철수계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김삼하 의원하고 제가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었는데 그분 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태경 의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좀 시간을 조금 보고서 그쪽으로 합류할 것이 뭐 분명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그 중에 또 다른 사람과 좀 차이가 있을 온도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네, 이제 문제는 뭐 현재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제 당적 이탈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손학규 대표가 또 뭐 제명을 안 시키고 당원권 정지 또 할까 보니까 어차피 또 물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바른미래당 비례. 아이고, 그 아주 복잡하게 좀 부끄럽게 돼 있죠. 지금 한 6분 정도 돼 있는 거죠? 지금 비례 의원들. 뭐 그쯤 된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좀 너무 계산하기까지 계산도 복잡할 정도로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유승민 전 대표는 또 대구에서 시작한다. 대구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해요. 대구 출마를 시사하는 걸로 보이는데 수도권 출마가 오히려 더 상징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유승민 대표를 좀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 성격상 대구에 갈 거다. 자기 지역구 갈 거다 이렇게 봤죠. 네,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원래 뭐라 그럴까요? 뭐 고집이라 그럴까요? 네. 뭐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아닙니까요? 네. 근데 대구로 가면 배신자 그 아이콘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뭐 배신당이라고 부르죠. 대구 경북에서는 뭐 무찌르자 배신당 뭐 이런 무찌르자 배신당. 네.
그런데 2016년에는 참 대구 유권자들이 김부겸, 유승민, 홍일화 의원을 뽑았잖아요. 네. 그런 매직이 과연 또 있을까? 저도 참 우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우울한 얘기를 막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유승민 전 대표는 뭐 무찌르다 배신당의 아이콘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끝까지 대구를 놓지 않을 것이다. 네. 근데 그렇게 문제는요. 그 네. 대구 경북 또 이런 또 특히 우리나라 보수층에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것을 넘기가 그게 차이가 2010년 그 총선하고선 상황이 다르죠. 그때 그 당시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컸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증오감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이젠 증오감이, 네. 거진 그 정도 수준되어 버렸죠, 한국 보수층에서는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근데? 예. 지금 뭐 그런 상황이 뭐 나올만 하지 않습니까? 뭐 내노란불로 대변되는 가장 큰 거죠. 뭐 조국 사태, 네. 현재 청와대에서 청와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그래서 총선 기류가 다릅니다. 4년 전하고. 4년 전하고 분위기가 다른데 그때 당시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더 안 좋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도라 그럴까 이른바 개혁 보수니 뭐 중도 보수나 무슨 이른바 좀 뭐 그런 노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지가 좁아졌네요. 좁아졌죠. 2016년에는 그야말로 그 양극단화된 그렇죠. 계파 정치에 이제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심해서 그 틈 사이로 국민의당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요? 지금은 상황이 또 바뀌었죠. 그때는 여당이 어부지리로 사실은 가져가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앞으로 자유한국당하고 변혁신당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가겠죠.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로요? 통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가 있는 한. 네. 황교안 대표는 별로 보수 통합에 별로 그 관심이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면? 말로는 한다 그러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말로는 한다 그러지만 사실 별로 특별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경도 안 쓸 것이다 이렇게 보네요. 아니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네. 되지는 않죠. 네, 그렇군요. 그럼 변혁이 결과적으로 이제 창당한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 이제 공식적으로 거의 공식적으로 분당 절차에 들어가는 건데요. 바른미래당의 이런 갈등 어떻게 보세요? 뭐가 가장 안타까우세요? 저는 안타까운 점이 많죠. 처음부터 유승민 대표한테 이혜원 의원 통해서도 그랬고, 절대로 합당하면 안 된다, 다 망한다. 제가 또 몇 번씩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어떤 라디오 거기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하태경 의원한테. 네. 당신도 한번 이제 당해보면 깨달을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다 기록이 언더 레코드 있어요. 그냥 절대로 합당해서 절대로 안 된다. 네네. 그랬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죠. 예. 그때 하태경 의원이 뭐라든가요? 난 안 당할 것이다 이러던가요?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상돈 의원은 일찌감치 이제 불출마 선언을 지금 사실은 하신 분이고 또 최근에 뭐 한국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불출마 선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불출마 선언해야 될 사람들은 안 하고 왜 좀 괜찮은 사람들만 자꾸 불출마 선언하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솔직히 말해서 진짜 불출마 선언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네, 일단요, 저는 불출마 선언을 한 적이 없어요? 없고, 출마 선언을 안 한 거죠. 비례의원이 무슨 불출마 선언을 합니까? 출마 선언을 안 한 것 뿐이다? 그건 내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고요. 네네. 요새는 마치 초재선은 괜찮고 다선은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턱없는 강경론을 펼치는 게 초재선이 많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에도 초선들이 탈레반이라고 불렸잖아요. 네네. 지금도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마치 다선 의원들은 무슨 구악이고 초재선은 참신하다. 저는 그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선 의원 중에서는 현실에 입각한 타협 정치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다선 의원들이 많아요. 나는 그래서 요새 언론도 보고 턱없는
주장이 좀 마치 정설인 것처럼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아서 이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이 일단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물론 다선 의원들이 뭐 지옥고 어떻게 터잡아서 뭐 이렇게 몇 번씩 하는 사람들도 참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다선 의원 중에서는 그래도 좀 그야말로 정치답게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쪽에 난 많다고 봐요. 그러면 의원님, 우리 정치 지형에서 결국 거대 양당을 대체하는 대한정당은 불가능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대한정당 어느 한쪽이 그냥 좀 무너져 버리면은 이제 좀 대한정당의 정당이 되겠고 또는 또 영국의 자유민주당 같은 제3당이 설 수 있는 기반이 있다고 봅니다. 한쪽이 무너져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그렇지 않죠. 영국의 자유민주당은 의석수는 작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당이 실패한 데 대해서 저로서 참 안타깝고 뭐 좀 후회되는 바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상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하겠습니다. 예.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하고 함께 계시고요. 3부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4부에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교육에 관련된 얘기 한번 나눌 겁니다. 근데 최근에 뜨거운 이슈였던 정치 편향의 교육 이걸로 도마 위에 올랐던 인원고등학교 기억하실 텐데요. 학생들의 기자회견, 유튜브 영상, 학생들에게 특정한 정치적 사상을 주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분들이 억울하다. 이건 왜곡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인원고등학교 나승표 교장 그리고 나병학 교감 모시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렸다가요. 4부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3개월 전에 정치 편향 교육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 인헌고 논란 아직도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학생들이 지난주 교사의 출근차를 교문에서 막고 교감을 내쫓아라 이러면서 조롱 섞인 말도 서슴지 않는 유튜브 생중계를 해서 보수 유튜버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는군요. 다른 학생들은 소수의 학생들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헌고등학교 나승표 교장과 나병학 교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주시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의견 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두 분 교장선생님께 확실히 여쭤보고 대답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이 약간 과도기적 측면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스튜디오에 저희가 모시고 지금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나승표 교장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나병학 교감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표정들이 참 온화하시면서도 뭔가 비장합니다. 제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자, 우선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좀 짧게 혹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교장선생님께서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월요일 아침 밝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좀 무거운 얘기가 아닐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더구나 교장으로서 우리 학생의 얘기를 해야 된다는 대한 그렇죠. 상당한 부담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유튜브나 또는 보수 언론에 의해서 왜곡된 사실들이 여러 청취자들께 전달되어서 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또 그것을 해소하는 것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마땅히 해드려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조금 무슨 얘기인가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느 학교나 다 이 봄이나 가을에 좋은 이 날을 택해서 이제 건강 달리기
또는 걷기 대회를 이렇게 그렇죠. 합니다. 네. 저희 학교도 그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밖에 나가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난도 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고등학생인데 좀 주제를 정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걷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작년부터 이렇게 주제가 있는 마라톤 대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의 주제는 평화였었고요. 네. 금년 주제는 3.1운동 100주년 해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해이기 때문에 네.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라사랑이요? 예. 그래서 이제 국어와 국사 시간에 그와 같은 그 수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일날 어떤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언문을 그 머리띠에 이렇게 적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네. 이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마라톤 대회 당일날 자기가 쓴 그 선언문을 네. 유관순 따라하기라는 그런 일환으로 이제 그것을 외치면서 외치게 했었던 거죠. 네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일부 학생들에 의해서 사상 주입이다. 자기가 쓴 건데요. 예, 자기가 이제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쓴 네. 근데 왜 겁니다. 그거를, 예, 그것을 다른 학생들에게 외치게 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게 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사상 주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수업을 하고 선언문 띠를 만드는 시기는 네. 이 8.15 광복절 전후였었습니다. 네. 그때 일본의 경제 제재가 굉장히 그렇죠. 경제 제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국민들의 그 반일 감정이 굉장히 고조된 네, 그런 그렇죠.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반일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외치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생각을 다른 학생들이 아마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다. 네. 네. 이제 그런 사상 주입이다, 또 정치 편향 교육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유튜브에 올랐고요. 네. 그 유튜브를 아마 보고 그랬는지 그 다음날 조선일보에 이제 기사로 이렇게 나왔고. 또 이제 이러한 것에 이제 염려가 돼서 그러셨는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께서 또 이제 이것을 정치적 쟁점화 이렇게 하셨고. 네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학교 앞에는 그 유튜버와 그 시민 단체들이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서 이 시위를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네. 또 인권이 유린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이 있어서 결국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별 장학을 받게 됐고, 이제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정치 편향 교육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이 났단 말이죠. 네.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끝이 아니고 지난 화요일 날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문제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나오는 교감 선생님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네. 계속 소리치고 쫓아가는 사람이 네. 있었었는데, 교감 선생님이 1인 시위를 벌이던 그 학생 김군의 팻말을 부수고 자신의 촬영을 방해하면서 손가락을 꺾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또 얘기가 또 다시 또 점화가 되고 있는 거죠. 교감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마치 그 시위하는 팻말을 먼저 가서 부수고 학생의 손가락을 꺾고 도주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요. 정말 자괴감이 드는 그런 표현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잘못, 뭐 사상을 주입했니, 사상 독재니, 탄압이니라고 하는 그 시선으로 잘못 알려진 상황 속에서 네. 학생이 뭐 이렇게 잘못했어요, 저렇게 잘못했어요라는 것을 방송에서 나와서까지 얘기한다는 것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네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그날은 그 교육청에 출장을 끝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퇴근 중에 우연히 이제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보게 됐어요. 네네. 추운데 고생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네. 또 우리 학생이기 때문에 반갑기도 했고, 그래서 네. 수고한다라는 인사를 건네고
이렇게 나오는 중이었어요. 아, 수고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고 나오는 중이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이렇게 같이 시위를 도와주는 무슨 교사 모임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걸고 있는 분들하고 유튜버 생중계도 하고 또 기자분들께서 인원거 사태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학생 이외에 교육청 앞에는 우익 시민 단체들과 우파 유튜버들이 있었었고 기자들도 있었었다. 네. 근데 그분들이 학생들하고 수고한다 이렇게 하고 가시려고 하니까 이걸 막아서면서 뭔가 행위를 했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많이 비추고 있었고, 네, 놀라셨겠어요. 네, 깜짝 놀랐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카메라 없는 데로 좀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퇴근 중이었고요. 네. 그래서 카메라 앞에 나서는 것은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 예. 카메라가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가면은 말씀을 드릴 수 있다 하고 인근 카페로 이동을 했어요. 네네. 그 카페 내에서 이제 저는 2학기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인원거 사태를 정확한 눈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네, 볼 수 있어서 제가 봤던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교감생님은 잠깐만요. 2019년 9월 1일자를 부임하신 네. 거예요? 그 네, 전에 그렇습니다. 일어난 그 상황을 잘 모르시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객관적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전에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지금 없고 오히려 네. 교감생님께 한 거군요, 학생들. 네. 네. 이제 그 카페 안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네. 사상 주입을 했다라는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인지 네. 자꾸 다른 말씀을 거칠게 하셔서 계속 설명하기가 곤란해서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왔더니 여러 대의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었고, 그렇군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튜버 생중계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 네. 그 체군마저도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그 시대 중 어떤 여성 한 분이 네. 제 오른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끼고 끌어당기면서 팔정을 안으로 끼면서. 네. 예. 그 1인 시위하고 있는 김군이 들고 있는 팻말에 네네. 서명을 하라고 강요를 했어요. 서명을 강요했다. 무슨 네. 내용인데요? 교장 선생님이 사상 주입을 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해라. 그리고 어느 선생님이 특정한 붉은색의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도저히 학교 교사가 서명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서명을 강요를 해서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서명 강요한 사람은 학생은 아니잖아요. 학생이고 그 학생이요? 시대 여성분이었어요. 시위대를 도와주는 일반 사람과 학생과 네. 여러 명이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군요. 네. 그 시대 여성분이 제 팔을 안쪽으로 껴잡고 끌고 밀고 당기면서 또 그 1인 시위하던 김군이 제 앞을 가로막고 네. 본인의 피켓에 서명을 해라. 피켓에 서명을 해라. 네. 그 피켓에 서명을 하라고 길을 막아서고 밀고 당기고 하는 정말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최군이 네.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네. 촬영을 하지 마라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지만 중단하지 않고 계속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카메라를 손으로 막고 바닥으로 이렇게 눌렀어요. 그랬더니 그걸 또 그랬더니 계속해서 이제 한쪽에서 여성분은 서명을 하고 강요를 하고 있고, 제가 그러고 있어도 어찌 방법이 없더라고요. 또 네네. 옆에서는 또 다른 카메라가 촬영되고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거기를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군요. 네, 그걸 놔두고 이렇게 탈출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또 사건 잡힌 이후에 거예요. 네, 또 잡고. 근데 네. 그렇게 한 이후에 또 교감실을 찾아가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면서 항의를 하는 인원고 학생, 수호 연합 학생, 그리고 교감생님을 향한 조롱 섞인 말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또 유튜브를 서슴지 않고 계속해서 방송이 되고 그런 거였었던 건가요? 네, 그날 아침 8시 전부터 교문 앞에서 학생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교감을 찾는다.
라는 제목으로 유튜버 생방송을 하면서 네네. 네, 확성기를 동원해서 그 밖에서 소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9시가 지나자 교감실로 찾아와서 네네. 교감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 학생이 계속 어떤 방송의 소재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돼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기가 너무 싫었어요. 네네. 내가 이용당할 수 있다. 이건 네. 일부러 좀 뭔가 좀 의도된 연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네. 그렇게 느껴서 이용당하기 싫어서 이제 면담을 거부를 했더니 네. 끝까지 면담을 요청하면서 소리를 높이고 주변에 수업을 방해하고 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나오시고 경찰이 출동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학생이 요구하는 생방송 유튜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제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제가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면 본인이 도주한 교감이라는 목소리만 계속 집어넣고 교감이 하는 얘기는 그 생방송 유튜버 방송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방송에서 본인들이 듣고 싶고 자극적으로 남들에게 알려질 만한 것들만 사실은 조금 부각시키고 네. 교감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나 하는 말은 좀 오히려 중단시키는. 네, 계속해서 그런 중단시키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네, 결국은 네. 끝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좋습니다.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긴 한데 교장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인원고 학생 256명이 토론회를 열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토론회에서는 그럼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당시에? 학생들이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네. 또 이제 학교 밖에서 정문 앞에서 극우 단체들이 시위를 하고 그래서 학습권을 방해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 자기들이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할 테니까 네네.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라 네. 라고 얘기를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 자치회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네. 학생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교사는 전혀 들어가질 않고 네. 학생의 주관으로 학생들만이 이렇게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제 그 결과를 보면은 이제 그 결과를 이제 그 16쪽에 그 전지에다가 전부 다 있는 사실 그대로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봐보면 인원고등학교에서는 정치 편향 교육이 없었다. 네. 구호를 외치는 것은 사상주의라고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고, 예. 예, 그리고 학수에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네. 학교를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고 이제 그렇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학수연은 학생 수호 연합이라고 하는 인원고 내에 있는 네, 그런 네. 단체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학생 256명의 토론에서는 그 학수연의 활동이나 이런 그 방송에 나가는 것들이 왜곡됐느냐 왜곡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다수의 의견을 가진 학생들이 있었다. 지금 이런 말씀 해주시고 계시는 거고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도 할 것 같아요. 사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을 모셔놓고 저희가 방송을 한다 그러면 아니 왜 학생들의 말을 안 듣고 위에 그 선생님들 말만 듣느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만들어진 이유를 설명을 잠깐 드리면 사실 이제 학생들이 그 보수 유튜버들과 같이 약간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었으나 선생님들이 오히려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또 다수의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일단은 오늘 교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의 말씀 들어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 입장을 가진 학생들의 의견도 저희가 또 같은 시간을 적용해서 분량을 적용해서 또 의견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궁금하거나 뭔가 의의가 있으시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시간을 마련할 겁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인원고등학교가 상당히 민주적인 학교라고 하는 거를 반증해주는 그런 게 아닐까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만은 학생들을 가리키는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이 정확히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느 분이? 네. 예.
이제 요즘에 우리 학생들은,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제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서 네. 뉴스를 이렇게 접했지만 굉장히 바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관심을 갖기 어려웠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뉴스들을 자주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그렇죠. 학생들의 정치적인 그 의식이나 또 그런 성향이 굉장히 성숙해졌다고 할까요? 이제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이제 있지요. 그런 그렇군요. 가운데 선생님들이 네. 잘못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 문자로 의견 주신 분 중에서요. 8702 쓰시는 분께서요. 교사라는 직업은 교내에서 역사적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판단은 학생들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주입식 교육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견 주신 반면에 또 0507 쓰시는 분께서는 요즘 학생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을 앞세워서 공권력 전부를 지금 무너뜨리고 교권에 너무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렇게 또 얘기해 주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우리 이 문자를 주신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좀 생각을 하면서 또 교감생과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을 일단은 여기까지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네,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 10초만. 네. 네. 혁신학교는 좌파 교육을 위한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혁신학교는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네. 그런 학교입니다. 네. 예, 이걸 민원고 혁신학교로서? 혁신학교는 무슨 진보 교육감에서 만들어진 이런 그런 학교다라고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정치적으로 있는데. 진보 이런 걸 떠나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다. 네. 이걸 말씀해 주셨죠. 고맙습니다. 두 분. 네. 지금까지 인원고등학교 나승표 교장, 나병화 교관이었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오늘 정치와 국제 그리고 교육 현장까지 각종 대립의 현황을 짚어봤는데요.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